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계사로 뉴스 읽기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최근 국제 뉴스 속에서 화제가 된 세계사들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먼저 어떤 이슈인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중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지도자들에 의해 잘못 일어났으며 반혁명 집단에 이용됐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초래했다. 문화 대혁명은 1966년부터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이 일으킨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불리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문화대혁명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데 이게 마오쩌둥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1966년부터 1976년 마오가 죽은 다음 해까지 10년 동안 벌어지는 운동인데 중국에서는 10년 대란이라고 그럽니다. 10년 대란? 네, 그만큼 이제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거기서 한 2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2천만 명이니 3천만 명이니 정확한 숫자가 없어요. 아직도. 이 문화대혁명이 그러면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게 됐는지를 좀 알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1966년 이전에 10여 년 전에 스탈린이 죽죠. 스탈린주의. 네. 스탈린 그래 1953년에 죽는데 그다음 이제 흐루츠초프가 들어와서 일종의 해빙 정책에서 수정주의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올곧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좀 실용적인 그런 사회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1957년에 마오쩌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 구경을 가죠. 소련으로. 네. 소련을 시작을 갔는데 그때 흐루츠초프가 무지무지하게 발달한 소련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자기 말대로 자랑하면서 우리는 15년 안에 미국 경제를 초월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서 그 마오가 굉장히 속으로 자극을 받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는 15년 이내 영국을 초월한다. 소련이 미국을 초월하면 우리는 영국을 초월한다. 제2 경제대국이었어요, 당시에는. 네. 그래가지고 일으킨 것이 1957년부터의 58년부터 일으킨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죠.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모든 생산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대폭으로 늘린다는 건데 경제가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철광석입니다. 철광이요. 네. 그래서 이 철광 생산 늘리려는데 용광로가 없지 않습니까? 원철도 없고. 네. 근데 사회주의라는 게 그래요. 지시를 내립니다, 일단. 10톤을 생산해라. 그럼 그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네. 근데 용광로가 없으니까 토로라고 해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조잡한 용광로를 만든 거야, 마을마다. 그래놓고 원광이 없으니까 낫과 도끼, 온갖 집안에서 쓰는 식칼 같은 것도 쓸어가지고선 그걸 녹여가지고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당에서는 본부에다가 이거 목표 달성했다. 10톤 했다. 그러면 위에서는 다음에는 20톤 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에 완전히 나라 경제가 거덜나가지고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약진 운동이 대실패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비난이 나오고 마오쩌둥이 일단 권력 자리에서 일단 후퇴를 합니다. 책임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벌린 이 청소년들과 극좌 공산당들 동원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이죠. 그러니까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하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당시에 이제 소련도 경제적인 원조를 끊고 자연재해도 겹치고. 수정주의하고 골수 사회주의하고 아주 원수지간이 된 거죠, 소련하고. 네. 그러니까 도와줄 리가 없죠. 그 대약진 운동 실패에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적인 악영향이 겹치면서 국가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을 테고. 그러면 당시에 마오쩌둥 입지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겠네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이진으로 후퇴했죠. 그래서 권좌에 되돌아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말하자면 문화대혁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화대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홍위병이거든요. 홍위병이죠. 네. 홍위병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홍위병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정치에다가 청소년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건데 이게 3대 그 아주 못된 청소년 악용 사태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히틀러 유겐트라는 게 있죠. 독일에서 나치 시대 때. 네. 히틀러 유겐트라고 해서 그 어린애들 갖다 군인 만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런 못된 짓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무솔리니 파쇼 정권에서 마릴라라고 해서 히틀러 유겐트 비슷한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홍위병인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애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의 그 이념에 젖어가지고, 모든 거 때려부시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얘네들이 한 100만 명가량이 그 북경 쪽으로 몰려와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기존의 것은 다 부시고, 뭐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서 그때 이제 등장하는 그 용어가 파사고 입사심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깬다는 얘기죠. 사구라는 것은 낡고, 늙고, 병들고 뒤처진 문화사상 관습 습관을 깨부수고, 그러니까 파사구, 오래된 네 가지를 깨버리고, 입사신, 이런 새로운 문화사상 관습 습관을 새로 일으킨다 해서 파사구 입사신을 내세우면서 공자도 다 없애라, 모두 없애라 해가서 기존적인 모든 가치를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우선 먹물들, 예를 들어서 배운 사람들을 이제 실제 노동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대학 교수고 학생이고 전부 시골 농촌으로 보냈잖아요. 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문은 다 닫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화혁명 동안에 한 20-30년 중국 문화가 후퇴했죠. 대재앙이었습니다, 현대에서. 그러니까 참 이름만 보면 굉장히 좋은 혁명인 것 같아요. 문화혁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홍위병이 정말 그렇게 물리적인 행동이 갈수록 이제 격화가 되면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거고 당시에 뭐 사회 갈등이나 혼란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하여튼 웬만하면 다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막 죽이고 그랬으니까. 네. 이게 팔에다 붉은 완장 꼈기 때문에 홍위병이라고 그러는데 한 100만여 명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지식인들 그런 약간 수정주의적인 사람들, 사상에 의심스러운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참 살벌했죠. 중국 역사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중국을 10년 가까이 휘몰아쳤던 이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절대적으로 실패한 운동이고 마오쩌둥의 책임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거죠. 네, 그것은 약간 좀 의아스러워요. 이게 마오쩌둥이 아직도 천안문 광장에 딱 사진이 서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시진핑을 다시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화대혁명은 당시에 언제 어떤 계기로 끝이 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75년에 죽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주체가 되는 마오가 사라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문화혁명의 사인방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이라고 해가지고 이래서 사인방 시대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법에 고발되면서 그들이 숙청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끝났죠. 10년 만에. 그렇군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주울라이가 들어와가지고 흑묘 백묘하면서 실용주의로 노선을 가서 오늘의 중국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탄생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다뤄본 이야기가 바로 중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기리는 만델라 재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만델라 재단이 왜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을까요?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마이클 코언의 책 불충한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만델라에 대해서 나라를 망쳤다는 비난을 하고 심지어 아파르트헤이트가 있던 시절이 좋았다라는 망언을 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아파르트헤이트 아마 이 단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남아공에 존재하던 인종분리 정책이죠. 네, 정책인데 네. 이 말이 원래는 네덜란드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그 남아프리카를 개발한 것이 네덜란드 농민들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영국한테 뺏겼지만 그래서 거기서 쓰는 말이 네덜란드와 아프리카 말이 뒤섞인 아프리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르테이트는 네덜란드 말로 분리라는 말이에요. 분리. 예. 그 우리도 아파트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리된 칸에 산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 아파트란 말이 분리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파르테이트는 그 남아공에서는 분리 정책인데 이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17년에 보아인, 그러니까 그 아프리칸스 출신인 얀 크리스티안 스미츠라는 나중에 총리가 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 아파르테이트란 말을 처음 연설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그 당시에 그 후에 등장한 것이 식민주의 통행법 패스 룰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건데요. 네. 이것이 이제 거주지역 분리 접촉주의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몰이 되면은 흑인들은 거리에 나오면 안 된다. 통행 금지시키고 그 백인 거주지역, 흑인 거주지역을 나눈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가지고 이제 1948년에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국민당에서 공식 정책으로 내세운 겁니다. 아파르테이트를 갖다가. 그 1948년부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그 인종 간 혼인 금지를 시키죠. 법으로. 흑백 간에. 혼인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50년에는 그 인종 따라가지고 어떤 그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흑인증, 백인증 뭐 이런 식으로. 네. 대단한 거니까 인종 차별보다 더 심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집단 지구 법령이라는 거 만들어서 건주주의 분리했단 말을 했죠. 그다음에 53년부터는 시설 분리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버스, 학원, 병원 등 모든 것을 백인 따로, 흑인 따로, 화이트 올리, 컬러 올리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섞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그렇죠. 사람을 분리하고 나누는 거죠. 네. 근데 제일 나쁜 것이요. 1951년에 나온 반투 자치법이라는 건데요. 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시민들, 흑인 시민들 있잖아요. 흑인들을 반투 지역이라고 하는 불모지역에다 몰아놓고 네. 거기를 자치구로 만들고서 외국인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권을 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인종 차별이 아니라 인종 분리법을 쓰니까 사실 백인 사회에서는 미국도 인종 분리법은 없었지만 인종 분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비난이 아주 그냥 맹렬하게 터졌죠. 아프리카에 몰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인간들이 할 짓이냐. 그래가지고 올림픽도 금지되고 네. 월드컵도 금지되고 그런데도 이 남아공 끝끝이 그 정책을 지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80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남아공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 학생이었는데. 네. 그때 분위기를 모르니까 80년대요. 네. 그 사람 눈에 빛발이 서였어요. 그 하루하루가 생명을 건 삶이라는 거죠. 아. 그만큼 저 사람들이 권총차 오고 다니고 그만큼 살벌했던 그 사회가 남아공이었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국 역사교과 속에서 논란이 됐던 문화대혁명과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교수였습니다.